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대면 수업 13주차 수업 마지막 수업입니다. 비대면으로는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비대면으로는 마지막이니까 오늘 우리 마무리를 잘하는 의미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공지해 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런 공부 아니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는 문제, 그 주제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론 교재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12장 죽음의 인식과 대처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삶과 죽음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삶의 끝에 마지막에 오는 것이 죽음이고요. 누구나 알아요. 내 인생의 제일 마지막 시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너무나 확실한 그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심이 없고요.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불확실한 미래, 내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온갖 염려와 근심, 또 뭔가 몰입하는 것이 불확실한 시간에 대한 몰입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유명한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게 잘 죽는 거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열심히 살면서 죽음을 대비하는 것, 그리고 또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 올 시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과정을 내가 어떻게 살아서 정말 마지막 시간을 가장 품격 있는 인간답게 맞이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을 조금 교재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한가운데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을 진지하게 인간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그 학문적인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역사, 그리고 죽음의 정의와 관련된 변인들, 죽음 대비 교육은 어떻게 외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을 다룹니다. 학습 목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죽음에 관한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죽음은 지금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식,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삶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펴서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한 385페이지 정도나 이 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잘 찾으시면서 보세요. 그 죽음학이라는 학문을 타나놀로지라고 합니다. 타나놀로지. 그럼 이거 어디서 온 말인가? 그리스의 타나토스라는 죽음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얘기 하지요. 사람이 오는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다. 언젠가는 내 생의 마지막일지 언젠가는 내 생애가 마지막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365일 중 어느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무심히, 더군다나 이제 충격적인 어떤 죽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을 깊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젊고 아직까지 나와 관련이 없는 그런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온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우리가 주어진 날을 열심히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죽음이 나와 그렇게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인식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 관한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게 됐는가 그 배경을 봅니다. 죽음은 주로 철학과 종교학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있었는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들어오면서 심리학과 사회학 같은 분야에서도 죽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헐만 페이텔이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는 인간의 본능을 삶의 본능, 에로스,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로 구분을 했습니다.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라고 얘기했는데 프로이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는 본능적으로
죽기를 원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죽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 깨닫지 못하는 깊은 저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기저에는 사람들은 가장 평안하고 뭔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는 그것을 원한다고 본 게 프로이드가 인간의 죽음의 본능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죽음의 본능을 파괴의 본능이라도 했고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생의 목표는 죽음이다라는 말을 프로이드가 했다는 거죠. 네, 뭐 프로이드의 이론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프로이드는 죽음이라는 것을 봤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죽음의 욕망에 대한 가정은 펜히너의 항상성 원리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랬고요. 이 원리는 모든 생활 과정이 무기적인 세계의 안정적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을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서 모르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엔가 도달하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죽음에 대한 목표가 거기에 있다라고 프로이드는 설명을 했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하이데거 철학자가 인간의 죽음은 우리 존재의 최종국, 인간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프로이드의 이론하고 하이데거의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의 질에 관계없이 맞이해야 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뭐 명예든 재산이든 뭐 학식이든 모든 것과 관계없이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평등하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삶의 질을 그가 어떤 생애를 살아왔는지 이거와는 관계없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굉장히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나 똑같이 동일하게 맞이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하이데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리와 합이라는 사람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죽음을 설명했습니다. 의학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죽음을 전체 두뇌의 기능, 호흡계통의 자발적 기능, 순환계통의 자발적 기능이 중지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체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이제 멈추는 상태를 죽음이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요 밑에 보시면 존엄사, 조력사, well dying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존엄사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고요. 예, 자발적 죽음이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존엄사, 조력사, well dying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그러면 죽음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변인들은 뭐가 있는가? 첫째는 연령이 있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제일 대표적인 죽음에 이르는 경로로 연령을 생각하지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죽음의 인식과 연령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카스턴바움은 그렇게 연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갖게 되고 커튼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고 이 연령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죽음의 형태다라고 카스턴바움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이렇게 이제 높으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충격을 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친구 누가 세상을 떠났다더라. 그러면 결국 그건 뭐예요? 친구라는 건 나하고 연령이 비슷한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곧
나도 그리 되겠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인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령이라는 것이 죽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의식과 그거에 대한 생각을 연령과 관련지어서 설명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별에 대해서 아론 백이겠죠. 이 사람이 설명한 것을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보다 죽음에 대해서 더 수용적이다. 그러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은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뭔지 적대적이고 공포스럽게 인식하고 있다. 여기 교재에는 그 자세한 설명의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남성들은 전쟁을 한다든지 사냥을 한다든지 이런 투쟁적인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한 것이 인자를 통해서 유전인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거는 융의 이론에 적합한 내용이겠죠. 타고 내려와서 남성들이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그런 치열하고 피를 흘리고 죽이고 죽는 과정에서 죽음을 경험한 것이 남성들이 여자들보다는 더 강력하게 이 유전인자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죽음을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남성들이 더 거부하고 공포를 느낀다. 이런 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죽음의 공포가 적다. 대부분의 종교가 현세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사람들에게 위로도 하고 어떤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들은 보면 죽음에 대해서 믿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적다. 칼리시라는 사람이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종교 간의 뭐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차이인데 무속신앙서부터 천주교까지 여러분들 교재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속은 이승과 저승으로 두 개의 차원으로 이원론적으로 이제 죽음을 보는 관점이고요. 유교에서 공자는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하려. 이 유교라는 것은 신앙보다는 뭔가 학문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그런 죽음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불교는 죽음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삶을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된다는 생즉사 사즉생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논리는 굉장히 뭐 심오하고 깊어서 범인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의미다. 산 것이 죽은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개신교에서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 나누지요. 그래서 개신교나 천주교는 공통적인 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하나의 통과하는 길목이다.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 영혼의 생명으로 건너간다라고 보는 게 개신교와 천주교의 그런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제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고 있는 그 연구를 한 학자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여자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불치병을 앓는 2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수용하는가, 받아들이는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불치병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해서 완쾌에 이를 수 없는 의학적인 포기를 한 대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를 이제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연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부정과 격리의 단계다. 아니야. 불치병이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아니야. 이건 오진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것을 얼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완충장치로서 작용하게 되고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한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부정을 하는 단계가 첫 번째.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이가 이제 자폐 진단을 받게 됐어요. 뭐 자식이 많다고 귀하고 자식이 하나라고 해서 많다고 덜 귀하고 하나라고 해서 더 귀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자식은 똑같은 비중의 그런 소중한 존재인데 아이가 그런 이제 난치 불치의 병을 이제 진단을 받게 되니까 그때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우리 애가 조금 늦은 아이일 뿐일 거야, 얘가 조금 더 크면 쟤네 누구도 형제간에 누구도 아버지도 뭐 아버지 쪽에 누구도 이러면서 다 그렇게 늦게 맑고도 트이고 아이가 좀 늦게 발달했대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부정과 격리 거부의 단계, 두 번째는 분노, 자신의 병 증세가 이제 점점 현실로 드러나요.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와, 억울해. 난 너무나 열심히 살았고 너무나 내가 뭐 그렇게 남한테 나쁜 짓 하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나보다 더 나쁜 짓 한 놈들도 잘 산던데.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에게 닥친 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 억울하고 화가 나는 분노의 감정을 막 드러내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는 주변 가족이라든지 뭐 의사, 간호사 하여튼 누구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내가 아직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뭔가 격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세 번째가 협상이에요. 죽음을 모면할 길이 없음을 인식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분노가 사그러들고 아 이젠 내가 정말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누구랑 협상을 하냐면 대개는 이제 자기를 돌보는 의사에게 협상을 하죠. 선생님,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식을 받거나 어떤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을까요? 제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제가 살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을 다 투자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을 가졌거나 평소에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평소에 신앙을 안 가졌어도 이제 그때는 좀 어떤 마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인간 이상의 존재에 의존하는 본성이 인간에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자기 어떤 대상을 찾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제발 살려만 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남들에게 유익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뭐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딜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단계가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사물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우울로 반응 우울과 예비적 우울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실, 이제는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상실한 것에 대한 원통함, 수치심, 죄의식 등이 나타나는 게 반응적 우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궁암으로 인해서 자궁 제거 수술을 받는다. 관절 계통의 질환으로 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된다는 그런 감정 상태를 예비하는 거고 말하는 거고 예비적 우울은 죽음을 인식하고 세상의 모든 애착을 끊어버려야 하는 데에 대한 슬픔을 미리 나타내는 것. 내가 없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없으면 내가 죽고 세상을 떠나면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저 아이를 키우는 그건 모든 뭐 비용이라든지 저 아이가 아빠 없이 엄마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할까 하는 내가 없을 때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겪는 우울의 단계를 예비적 우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수용의 단계예요. 모든 앞에 4단계를 거치면서 다 여러 가지 부정도 해봤고 분노도 했고 협상, 우울 다 거쳤는데 이제 이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서 평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수용하는 단계가 마지막 수용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키블러-로사의 그 죽음에 이르는 단계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비판을 받게 됩니다. 뭐냐면 죽어가는 과정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일정하게 5단계를 거치지는 않더라. 그래서 나중에 키블러-로사도 단계라는 말을 빼고
반응이라고 말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부정과 분노의 단계에서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의 단계가 길지만 또 그 부정을 넘기고 나면 우울 협상의 단계를 뛰어넘고 분노 협상의 단계를 뛰어넘고 우울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5단계를 그렇게 거쳐가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로 가지만 그렇지 않다. 모두가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를 어느 일정한 틀 속에 끼워 맞춰서 죽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단계라는 말보다는 반응이라는 말로 큐블러-로사도 고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5단계, 일반적인 5단계를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대비 교육은 미국과 독일이 1960년대부터 이미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는데, 여기 독일, 미국, 이건 저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로 보면서 각 미국과 독일에서는 어떻게 중고등학교에서 죽음 대비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 프로그램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락사인데요. 안락사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난치병에 들어 있어요. 병에 걸렸단 말이죠. 개인과 사회의 짐이 된다고 생각될 때 행해지는 방법으로 자비로운 살해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강제적 형태와 자발적 형태가 있는데요. 그 교재를 보시면 안락사라는 말은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신중하고 특별한 효과를 내도록 약을 사용해서 빨리 죽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안락사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제적 형태와 자발적 형태가 있는데, 강제적 형태는 환자가 알지 못하게 또는 그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형태가 강제적 형태예요. 또 자발적 형태는 환자가 난치병에 걸린 거를 알아요. 자기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쉽고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를 자발적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것은 뭐 가족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회생의 가능성이 0도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진행하는 강제적 형태고요. 자발적인 것은 환자가 알아서 자기가 원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자발적 형태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말고사에 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안락사가 있고 요 근래에 존엄사라는 게 있습니다. 존엄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면교육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써서 답안지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 여러 자료를 찾으셔서 책을 찾으시던지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던지 해서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가 뭔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강제적 형태와 자발적 형태 비슷한 내용의 차이가 약간 근소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대면교육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검색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안락사든 존엄사든 사실은 세계 각국에서 그 윤리적 문제에 어떤 걸리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는 나라가 많죠. 그래서 여기 교재는 네덜란드에서 오래전에 1980년대 이때에 이 안락사라는 것이 허용이 됐고, 현재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뭐 스위스에서 존엄사가 허용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매스컴에서 잠깐 봤는데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안락사라는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는 아직 허용이 안 돼 있지만 그 네덜란드에서의 조건이죠. 의사만이 안락사의 요청을 실행할 수 있다. 의학적인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살아갈 가망이 없다라는 것이 판정이 됐기 때문에 오로지 의사만이 이거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온전한 환자만이 안락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신이 심신이 미약해서 온전한 판단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요청할 수 없다는 거죠. 환자의 결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명시되어야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안 되고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자기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할 때 가능하다. 담당 의사는 다른 독립적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관계된 여러 의사들, 뭐 예를 들면 어떤 암에 걸려서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이 사람이 그 암과 관련된 다른 장기로 이게 전이가 됐다든지 뭐 이것이 시작은 위암에서 시작됐지만 그 다음에 다른 기능에 어떤 마비를 가져오면서 이제는 이 의학적인 접근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다른 영역의 의사의 도움, 자문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관련이 있는 의사들의 자문도 구해서 결정을 한다. 결정은 아무도 환자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 맞고요. 뭐 가족들이 와갖고 아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빨리 세상 떠나는 게 편안하지 않겠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조언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 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동의를 하면서 결정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환자는 변화의 전망이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견딜 만하게 해줄 방법이 전혀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울 때 안락사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조건을 이미 그 네덜란드 왕립 의사회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만든 기준이라고 잠깐 짧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이라는 게 나와요. 사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건 굉장히 오래된 통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재 자살률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살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자살 예방 교육을 좀 해봤는데요. 자살은 해서 성공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해서 시도해서 실패하면 살아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살 예방 교육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냐? 살자라고 읽잖아요. 자살. 뒤집어서 읽으면 살자. 그러니까 결국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살고 싶다, 살자라는 욕구가 훨씬 더 강하고 절박하다. 그래서 자살의 어떤 징후를 보이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알아서 그들이 자살의 이렇게 방법으로 시도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연령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이거는 의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행복하게 더 잘 살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의 행복 지수는 이런 사회적인 수준, 지위, 그 다음에 경제적인 풍요로움 이런 것이 사람의 삶의 만족도와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 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살이라는 것,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통계를 보면 반드시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을 보면 첫째가 심리적 요인으로 이혼이라든지 사랑의 상실, 인간관계 실패 등 이런 것은 심리적 요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정신건강의 문제에서는 우울증이나 조현병, 요 근래에는 이제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인으로 보면 충동적인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어떤 기쁨, 희열, 행복감,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런 자살이라는 것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아이들 중에서 중학생인데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자살 시도를 해요. 자해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팔에다가 막 칼로 팔을 그어가지고 그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하고 힘든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해를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는 내가 먼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남은 유족들 아니면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 뭐 친구들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아파서 죽거나 사고로 죽으면 사람들은 시간이 경과되면 받아들여요. 아파서 죽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자살로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엄청나게 심한 죄책감.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그런 것이 또한 자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관심이 필요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 방식, 생애 애착 정도, 습관, 성생활 양식, 식생활 양식 등의 변화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 방식이나 생애 애착 이런 건 뭐냐면 밖에 나가지 않는다든지 히키코모리처럼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다든지 낮밤이 뒤집어진다든지 씻지를 않는다든지 뭔가 전에 안 하던 특이한 행동 양식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성인일 경우에는 이제 성생활에 굉장히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또 폭식을 하거나 거식을 하거나 이런 식습관의 변화 이런 것이 다 자살의 징후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슬퍼하거나 절망감, 죄책감, 동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자살의 가능성을 예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의 특징을 보일 때 예의주시해서 도움을 주어야 되고 그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혼자 있게 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뭔가를 집중 마크를 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별이라는 게 나오죠. 사별과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았을 때 슬퍼하는 것은 건전한 필요다. 세상을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유족들은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에 대해서 잊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편안할 거야.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사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는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자식들이 3년상을 치렀어요. 과거에. 3년상의 의미가 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3년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슬픔에 대한 정리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의 의미를 3년상을 치르면서 이제 거기다 부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았을 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편안한 그런 사람, 상실에 대한 슬픈 감정을 함께 나누는 의미, 이게 이제 우리가 사별에 대한 태도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수반되는 슬픔의 솔직한 표현, 곧 애도의 역할, 초상, 장례, 종교적 의식, 추모식, 여러 제사 의식들을 통해서 애도한다. 애도라는 건 뭐냐면 떠나보낸다. 슬픈
돌아가신 분을 이제 떠나 보낸다라는 뜻이잖아요. 끝에까지 봅시다. 슬픔과 애도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재인식할 수 있게 하고 고인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은 뭐냐? 떠나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나라 묘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돌로 묘를 이렇게 장식하고 거기다가 석상을 세우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고 그 다음에 거기 안 가보는 거예요. 그 묻은 자리를 가보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뭐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무덤이 사실 봉분을 처음에 해놨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요. 봉분이 낮아지면서 그냥 평지처럼 되어버려요. 결국 그것은 뭐냐?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로 보내고 산 사람은 삶의 세계에 또 충실하게 우리가 산다. 애도라는 것은 그렇게 잘 떠나보내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산자와 죽은 자의 이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교가 들어오면서 자식들이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효도를 하는 자식이야 라는 거를 남들에게 보이려다 보니까 점점 뭐가 돼요? 봉분이 커지고 거기다 석상을 세우고 옆에다가 초막을 세워서 3년 동안 거기서 씻지도 않고 베옷을 입고 곡을 하고 이런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슬픔의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사회 와서는 또 적용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대상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형제든 자녀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관심과 사랑을 나누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별을 하게 돼요.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 죽음의 세계로 나는 나의 삶의 세계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것 같지만 사람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관계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그 마지막에 이제 나의 뭐 이런 장기를 혹은 시신을 기증한다라는 절차에 대한 것이 잠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이거는 강요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사후에 내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겠다라는 결심이 섰을 때에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서류를 작성한다라는 것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서양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질문의 형태가 달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장기 기증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가 아니라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걸 전제로 질문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기증을 이제 뭐죠? 하냐 안 하냐 이거를 전제가 아니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만약의 경우로 질문을 하는 질문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고 저 역시 생각은 해요. 사후에 내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이게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여기 보면 보호자의 동의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이런 배우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이런 서류를 하나 작성해 놓는 것도 인생에서 또 내가 살면서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할 문제. 자, 여기까지. 중간에 복잡한 내용은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오늘은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어려운 비대면 수업 무사히 잘 마무리하게 돼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성실하게 수업에 출석해 주시고 또 가끔가다 그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보내시면서 많이 부족한 저한테 문자로 메일로 응원 보내주신 여러분한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12월 5일 날 되겠습니다. 14주차 대면 수업으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카페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공지사항을 올려놓겠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이니까 꼭 출석하셔서 반갑게 만나 뵙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